那我的名字是许白俊，那由我来跟大家做这一场的说明，就是如何就是进口化妆品以及进口化妆品到台湾所需要的一些规定以及步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의 쉬바이준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화장품을 대만으로 수출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好，换下一张。那这场演讲的部分，让我分成4个主题。那第一个的话，我会先跟大家说明说，目前进口台湾化妆品的话，它的主要的规定以及输入步骤。那第二部分的话，则是目前台湾化妆品新规的实施以及近期的法规变化。第三个呢，则是化妆品的产品登录的一个说明。最后一个是化妆品产品资讯档案的介绍。 네, 오늘 제가 설명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 대만의 화장품의 주요 규정 및 대만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실 때 대만 입장에서 수입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입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로 발표된 개정법 시행 현황, 그리고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제품 등록 관련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 PI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就开始第一部分的说明。 네, 첫 번째 파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那台湾化妆品，我们先说明一下台湾化妆品的定义。化妆品的定义主要是指用于人体的皮肤表面、人体的外部、牙齿或者是口腔黏膜。那它的用途是用来润泽头发、皮肤、刺激嗅觉，或者是改善身体的味道、修饰容貌以及清洁身体的一个产品。 네, 먼저 대만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화장품이란 인체 외부, 치아 또는 구강 점막에 사용하고 모발과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후각을 자극하고 채취를 개선하고 용모를 꾸미거나 신체를 청결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제재를 말합니다. 那如果您的产品不是这上述几个目的或者是用途的话，那就不会是化妆品来做管理。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만약에 사용 방법, 목적, 부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好，那我们看到下面的表格，我这边有列出化妆品在台湾使用的方法、目的以及部位。那方法的部分来讲的话，就会是以化妆品的方法部分来讲的话，就会是涂抹、冲洗以及喷洒。那目的的话，就会是清洁或者是修饰容貌，然后润泽头发。那部位的部分来讲的话，则是人体的皮肤、牙齿以及口腔黏膜。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의에 따라서 대만에서 화장품이란 그 사용 방법이 바르거나 씻어내거나 뿌리는 방식, 목적은 청결, 용모를 꾸미거나 모발과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목적, 사용 부위는 피부 외부, 치아, 구강 점막으로 규정이 됩니다. 好，那我右手边的部分我有写个 no， 那代表的意思是说，就是如果是您是这些方法、目的或者是部位的话，那它就不会是属于化妆品来做管理。 네, 맨 오른쪽 줄의 칸에 있는 방법이나 목적 부위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no라고 표기를 하였는데요. 例如说，如果你的产品是注射到人体的皮肤，或者是实用性，例如说美白锭这种东西，它不会是化妆品管理。 예를 들어서 피부 안으로 주사하는 그런 제품 혹은 뭐 미백 정과 같이 먹는 캡슐과 같이 먹는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那第二个使用的目的来讲，如果你的产品的目的是用于减肥，或者是促进头发的生长，那第三个是如果你是用来环境的驱赶的蚊虫的话，那这样也不会是化妆品做管理。 그리고 제품의 사용 목적이 다이어트 목적이거나 모발의 생장을 돕는 목적이거나 혹은 모기나 벌레 등을 이렇게 기피제 이러한 제품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第三个部分再来是使用的部位，如果你的产品是女性私密处的清洗、外部清洗的话，是化妆品管理。可是如果你是内部私密处的内部清洗的话，这个就不会是化妆品管理。那另外一个部分的话，腿部除毛的产品也不会是化妆品管理。
그리고 사용 부위에 있어서 만약 여성 청결제의 경우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나 내부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 제모 역시 화장품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帮我换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再来，我们要说明的是化妆品在进口台湾的一个分类以及步骤。首先，我们先看这个图表的左手方，最左边是所谓进口的化妆品。那进口台湾的时候，会先简单分作两类，一个叫做国产化妆品，一个叫做进口化妆品。 네, 먼저 화장품 유형에 따른 수입 절차인데요. 먼저 화장품은 크게 국산 화장품 그리고 수입 화장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好，那国产化妆品以及进口化妆品，其实还可以再去做细分，细分为一般化妆品以及特定用途化妆品。那在一般化妆品的部分来讲的话，必须要往后走的话，就必须要有做化妆品的产品登录。如果是特定用途化妆品的话，就必须申请许可证才能进口以及贩售。 네. 사실 국산 화장품, 수입 화장품 모두 둘 다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화장품과 특정 용도 화장품인데요.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품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제품 등록과 허가 신청을 완료하셔야지만 대만에서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那如果说您已经产品完成了登录，以及或者是取得许可证之后，您还要进行上市的检验。这个的检验指的是在台湾执行检验。当检验执行完成了以后，就可以进到市场进行贩售。 네, 화장품 등록, 제품 등록과 허가 취득을 마치신 다음에는 이 시판후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 시판후 검사는 대만 현지에서의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검사를 완료하셔야지만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好，那我们请看到左下角的部分，我有一个绿色框起来，我这边有明确写出什么叫做特定用途化妆品，什么叫做一般化妆品。 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연두 색깔로 표시한 부분에 특정 용도 화장품이 어떤 것인지, 일반 화장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써놨는데요. 那特定用途化妆品的话，通常指的是具有功能性的化妆品。我上面写的，举例来说，例如说你是防晒产品、染发的，或者是烫发剂，有一些产品是止汗剂或者是牙齿美白的，这一些有特定用途的功能都是特定用途化妆品。那如果不是这些有特殊功能的，你可能是一般的精华液或者是乳液，那它就是所谓的一般化妆品。 네, 특정 용도 화장품이란 소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열한 것처럼 자외선 차단 목적 혹은 두발 연모제, 펌제, 땀 분비 억제제, 그다음 치아 미백제 등 기타 특정 용도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이야기하고 일반 화장품은 이러한 특정 용도 화장품을 제외한 이제 모든 화장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에멀전이나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화장품을 이야기합니다. 那右手边我列了14个分类，那这个是在台湾把化妆品进行了14项分类。那我只是目前先列出来给各位业者先静坐知道，后面我们再来做细部的介绍。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14가지 대만에서의 화장품 유형을, 제품 종류를 나열해 보았는데요.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이미 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好，帮我换下一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再来是输入业者或者是贩卖业者所需要的一个注意事项，那分为上市前以及上市后。那上市前主要有5个点需要去特别的留意。 네, 다음은 수입 또는 판매업자의 주의사항인데요. 시판 전과 시판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판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好，上市前第一个呢，化妆品的制造厂一定要去符合 ISO 22716或者是 GMP。那第二个则是属性判定，我们要先进行化妆品判定，它是一般化妆品还是特定用途化妆品。如果是特定用途，它还要需要申请许可证。
네, 먼저 시판전 주의사항 첫 번째로는요, 이 제품의 제조 공장이 ISO 22716 그 표준의 이상, 표준 또는 그 이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유형을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일반 화장품인지 특정 용도 화장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정 용도 화장품일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第三个的话就是不管是特定用途化妆品还是一般化妆品，它都要执行所谓的产品登录。第四个呢，则是产品资讯档案的准备。那我这后面有写一个小字，它是预计的实施日期是在2024年的7月才开始实施。那最后一个则是中文标签的一个制作和粘贴。那只要是上市的产品，上市的产品都要有中文的标签。 네, 세 번째로는 일반 화장품이든 특정 용도 화장품이든 모두 제품 등록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제품 정보 파일 PI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2024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중문 라벨, 제품 설명 스티커인데 대만에서 시판되는 제품들은 모두 이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那上市后的部分来讲的话，业者需要注意的是，第一个，你的产品的是来源是哪边？那你卖到哪一些通路？这是第一个所要去做的资讯管理。那第二个部分来讲的话，则是如果说你有不良你卖给消费者有不良反应的话，你要如何进行通报？第三个的话，不良的产品你要如何进行回收？这三点是业者需要去注意的。 네, 그리고 수입 또는 판매업자가 시판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첫 번째, 이 제품의 공급원 그리고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그다음 두 번째는 부작용이 있을 시, 위해 사례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점. 세 번째는 회수 및 처리 방법에 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包括下一页是，再 네, 下一 다음 页。 페이지 보겠습니다. 那我这边就是跟大家说，在第二部分会跟大家说明一下新的法规的一个修法的重点。 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好，在上市前的话，新法规跟旧法规的差异点是说，上市前我们的法规修改了化妆品的定义，来符合国际的管理。那新增了化妆品的登录制度，然后以及 PIF， 然后同时还纳入了专业人員 SA 人员的评估。第四个呢，就是说我们的制造场所必须要符合 GMP 或者是 ISO 22716的规范。 네, 구조례에서 그 법으로 개정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첫 번째 화장품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화장품의 정의도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변경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제품 등록 제도가 추가되었고 세 번째로 제품 정보 파일 PIF 그리고 SA 안전성 평가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제조 공장의 그 GMP 기준 부합 그리고 ISO 22716 기준 부합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那在这个新法与旧法的交替时期，我们政府提供台湾5年的一个缓冲的期间，5年转换期间。那这一段期间，如果您是特定用途的化妆品，仍然要申请许可证。 네. 구조례에서 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유예 기간이 5년이 주어졌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특정 용도 화장품인 경우에는 여전히 그 허가 신청, 심사를 받으시고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那上市后的部分来讲的话，就是刚刚所提到的，你的产品有异常状况，你就必须要主动的通报以及下架回收，同时会加强边境的查验管制，边境以及上市的查验管制，然后废除刑事的罚则，提高罚金。 네, 시판 후에는요, 이 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상 반응 발생 시에 자발적인 보고 회수, 그리고 통관 및 시판 후 검사,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게 되었고, 또 형사처벌은 폐지되었고, 벌금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好，那第四个呢，则是新增吹哨人制度。什么叫做吹哨人？它指的是假设你是一般消费者，你认为这个产品有疑虑，用到有不良的反应，你可以主动的进行通报，这个叫做吹哨人制度。 네, 네 번째 신고 포상제도 도입인데요. 여기에서 신고 고발이란 그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이 부작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那除了一般的民众可以检举的产品有问题以外，如果你是公司的员工，你也可以提出检举的一个
提出检举的一个部分。那另外最后一点则是说取消化妆品的宣称的广告的事前的审查，可是它会提高后面违规广告的罚则。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고 포상 제도에 있어서 이 신고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종사자 혹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광고 문구의 사전 심사가 취소되었고 광고법 위반에 대한 그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好，帮我看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好，上面的部分来讲的话，我们把时间点列出来，在2019年之前，2019的7月1号之前，我们台湾用的是旧版的化妆品法规，在2019年的7月1号之后，就用的是新版的化妆品法规。 네, 다음 이 페이지에서는 그 유예기간 관련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9년 7월 1일 이전에는 대만의 구조례에 적용을 받았고 2019년 7월 1일 그 이후에는 이제 개정법, 새로 나온 개정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那现在的话是2021年的7月1号，所以已经过了2年的准备期间。现在目前台湾适用都是新版化妆品法规，那同时就会纳入所谓的非药用牙膏以及漱口水，然后同时新的法规的标示也会生效。 네, 지금 기준으로서는 이 유예기간 2년이 이미 지났고 지금 다 모두 이제 새로 나온 개정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약품이 아닌 치약, 구강 청결제 추가 그리고 신규 라벨 규정도 발효가 되었습니다. 那我们看到下方分别有2列，一个是产品的登录，第二个是 PRF。产品的登录来讲的话，目前已经度过了2年的准备期，所以在今年的7月1号开始，一般化妆品都要进行产品登录。 네, 그 아래에서는 지금 의무화된 제품 등록과 PIF에 대한 스케줄을 보겠는데요. 제품 등록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다 지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제 개정법에 따라서 모두 제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那所有化妆品都要进行登录的时间会是在2024年的7月1号。 그래서 모든 화장품이 이 제품 등록을 마치게 되는 시점은 2024년 7월 1일이 되겠고요. 好，然后最下面一列则是 PIF， 也就是所谓化妆品资讯档案的制备。目前来讲还在5年的准备期，一开始实施的时候会在2024年的7月1号。那实施的对象会是先由特定用途化妆品开始实施。 네, PIF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유예기간 5년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 2024년 7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돼서 특정 연도 화장품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好，那2025年的7月1号，隔了1年，2025年7月1号，它实施的对象则是婴儿用、嘴巴用的、眼部用于眼部的，然后还有非药用的牙膏及漱口水这样子的产品都要执行 PRF 的档案。 그리고 그 뒤에 2025년 7월 1일까지 남은 1년 기간 동안은 이제 영유아용 화장품, 입술용 화장품, 눈부용 화장품, 의약품이 아닌 치아, 구강 청결제 화장품의 PIF 파일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好，那如果是2026年的7月1号的话，就是全面实施 PIF 档案，也就是产品登录也要做，PIF 档案也要做，然后全部化妆品都要准备这样的资讯。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026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화장품이 제품 등록 PIF가 모두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那最下面有一个星号的部分，指的是其实它是说，如果你只是一些2到3人的小型的手工皂工厂的话，它是可以免除去准备 PIF 档案。 네, 맨 아래 별표 표시한 부분은요, 뭐 직원이 2~3명 정도로 소규모의 그 공장 등기가 면제되는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이 PIF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好，帮我换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那台湾在化妆品的一个法规其实非常的复杂，而且非常多的细则。那简单来讲，它可以分作所谓叫做正面表列以及负面表列。正面表列的意思呢，指的是我写在上面的成分才可以使用于化妆品。负面表面的意思是我上面所刊载的成分禁止使用于化妆品。 네, 대만의 화장품 관리 법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아래 세부 세칙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포지티브 관리, 그 다음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쓰여 있는 그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거기 수록된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额外有一个特殊的状况，如果说你的成分如果不在台湾的所谓的正面表列的范围里面的话，台湾还会参考美国、日本、欧盟的法规。如果这三个地方的法规里面有合可这样成分的话，那你的这一个成分仍然可以使用于台湾。 네. 만약에 화장품에 들어있는 어떠한 특정 성분이 대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목록, 이 포지티브 목록에 없을 경우에 저희 대만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EU의 규제를 참고합니다. 만약에 미국, 일본, EU 기준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만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好，帮我换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我这边把就是相关的执法做一个整理以及重点的提醒。前面四个呢，分别是化妆品的边境的查验办法，也就是你们入海关的时候，它会加强化妆品的检查。那再来是入关之后，你要上市的话，你的化妆品的流向的管理，那你要你是卖到哪一边，那以及如何回收，这个会是这四个执法里面所写的内容。 네, 다음은 시행세칙 개정 부분에 대한 주요 사항인데요. 위에서 앞에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통관 관련된 내용이고, 통관 시의 관리, 검사를 더 강화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특히 이 제품이 대만으로 유통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급원, 그 다음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수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那这一些文件最少都要保存5年以上。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자료들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那下面的部分则是化妆品的登录办法。那以一般化妆品的实施日期是今年的7月1号，所以目前已经实施了。再来是化妆品的专业技术人员的资格，那这个会是属于台湾国内制造厂才需要注意的事项。那再来下面一个则是吹哨人制度的部分。那吹哨人制度的部分来讲的话，分作检举人，检举人也是所谓的一般的民众，或者是公司内部的员工。如果你是一般的民众的话，检举案件成功，可以得到5% 的奖金，就是那一个案件的罚款的5% 的奖金。如果你是公司员工或者是离职的公司员工，检举成功的话，你可以得到罚金的10% 作为奖金。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화장품 제품 등록 방법은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7월 1일부터 일반 화장품에 대한 제품 등록은 의무화가 실시가 되었고요.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 용도 화장품도 제품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화장품 전문 기술 인력 자격 및 교육 방법은 대만에 소재한 대만 국내 제조 공장의 경우 공장의 선주 인력이 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 화장품 위생안전 사례 신고 및 포상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포상 제도로 만약에 신고자가 일반 소비자일 경우에는 그 실제 벌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고, 만약에 신고자가 회사 내부의 그 관계자일 경우에는 혹은 퇴직한 관계자일 경우에는 실제 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好，最后4个的话，则是化妆品的种类。跳页。最后4个的话，则是化妆品的种类，然后以种类的修正范围，以及禁用成分表的修正范围。那基本上都是增加可使用成分，或者是增加禁用成分。那倒数第3个比较需要做特别的说明是说，如果你的产品是进到台湾才进行分装的话，这样子的工厂也会需要符合 GMP 的规范。 네. 마지막에 네 항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범위 및 종류, 그리고 그 성분표의 수정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표에서 항목이 증가된 것,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성분표에서도 증가된 항목들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만약에 이 화장품 수입된 화장품이 대만에서 충전되었을 경우에는 그 충전 공장도 GMP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好，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再来是标示规定的部分，在新法实施之后，如果你的产品是进到台湾以后，你是大包装的进口，进到台湾以后才开始进行分装，或者是额外的做一个外包装来装你的产品的话，那你就必须在包装上加刊在台湾分装的词句。 네, 다음은 표시 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화장품이 대만으로 수출된 다음에 대만에서 충전되거나 혹은 외포장을 했을 경우에 그 외포장, 단상자 또는 용기에 반드시 대만 충전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那如果你的产品的包装，它的原包装可能就会有一些汉字，例如说它写的是药用或者是医药。那如果英文它写的是 medical 这种英文字的话，你在输入化妆品的时候必须加注额外的注意词句。那什么词句呢？就是我下面黄色所标注的，就是本产品属化妆品，不具有医疗效能这样的词句。 네, 그리고 제품의 원래 포장에 약용, 약, 의약과 같은 한자나 혹은 이런 외국어 혹은 영어로 메디케이트와 같은 그 문구가 들어간 경우에는 반드시 외포장, 단상자나 용기에 본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며 의료 효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好，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我这边列出了化妆品中文标签所要标示的一些项目，特别在新法实施的时候，在第5点全成分的部分，假设如果您的产品是特定用途化妆品的话，必须标注功能性成分的含量，也就是说它的百分比要写出来。 네, 다음은 표시 규정 중에서 중문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그 기재 내용들을 제가 나열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5번째 개정법 실시 이후에 5번째 전 성분표를 보시면 만약에 이 제품이 특정 용도 화장품인 경우에는 그 기능성 성분, 특정 용도 성분의 함량을 퍼센테이지로 반드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在第9格的部分来讲的话，一定要标示批号，因为这个跟回收制度有关系，产品的回收制度有关系。 네, 그리고 9번째 항목의 로트 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만약에 회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회수 처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第10个的话，则是其他应公开标示的注意事项。如果你是特定用途化妆品的话，因为你有许可证，所以还要再标示许可证上面所标示的许可证字号。 네, 그리고 10번째 기타 표시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특정 용도 화장품일 경우에는 그 사전에 허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허가증 번호를 라벨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好，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这边讲的是化妆品标示位置的相关规定。基本上化妆品你可以使用标签，或者是所谓的中文仿单，或者是卡片。另外一种，假设你是小包装的话，你可以使用吊牌来作为你的说明书。 네, 다음은 표시 위치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벨, 그 다음에 설명서, 카드, 혹은 다른 크기가 작은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태그로 이제 제품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好，再来就是有一些彩妆品，它是小的包装，它并没有大的纸盒。那这样子的话，你可以用吊牌或者是小的卡片来做标示以外，那如何去认定这个小包装的一个分界？最主要的认定是说，这个产品外包装或者是容器最大的表面积，那它的表面积设定为40平方公分，它是以最大表面积来做认定。那可以看到下面的图，假设你是最左边你是长方形的话，那它最大表面积就是最前面那一个面。那如果你是冠状的话，那最大表面积就是您现在看到粉红色的那个平面的部分。那如果你是瓶子的话，那就则是展开来，你可以看到中间瓶子把它展开来的话，粉红色标注的面积就是所谓的最大表面积。如果这个表面积小于40平方公分的话，我们就认定为这个化妆品叫做小包装。
네. 이 라벨을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되는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 위치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포장이 따로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단상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기에 바로 표시를 하거나 태그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밑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형량 포장 같은 소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포장 용기의 최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대 면적이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에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앞쪽에 보이는 가장 큰 면, 그다음에 튜브 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홍색으로 체크가 된 가장 큰 면을 최대면이라고 하고 이 최대면의 면적이 40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면 이제 소포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好，那再帮我换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那我们现在进到第三部分，就是化妆品产品登录的一个介绍。那首先是实施的日期，一般化妆品是在今年的7月1号，特定用途化妆品是在2024年的7月1号。 네, 다음은 화장품 제품 등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화장품은 2021년 7월 1일, 특정 용도 화장품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基本上你只要在台湾进行贩售的话，都要完成登录这个化妆品的登录。那它会有一个登录系统是在网络上作业，就是 online 网络上作业。那有效期限是申请一个这样子的登录的案件，有效期限是3年。那你可以在有效期限截止前的3个月办理展延的登录，每一个暗号的登录的费用是台币600块。 네, 대만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이 제품 등록을 완료하셔야 되는데요. 제품 등록은 그 대만의 화장품 등록 시스템, 그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되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요 비용은 등록번호 하나당 대만 달러로 600달러입니다. 好，帮我换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目前看到的是化妆品的登录，台湾化妆品登录平台的一个页面。这个平台只有中文版，没有外文版。所以说，如果各位业者先进想要做这个东西的话，一定要委托台湾的公司来执行。那这个地方，因为它需要申请账号与密码，那密码部分是每90天会强制更新一次。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페이지가 바로 제품 등록 시스템의 화면인데요. 현재로서는 중국어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현지 업체에 위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플랫폼에서는, 이 시스템에서는 비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번호는 90일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好，帮我换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好，上面的图呢写的是，它需要登录的是业者的基本资料，这边的业者指的是台湾公司的基本资料，然后就会包含公司的名称、负责人的姓名、联络电话、地址等等。下面的部分呢，则是制造厂的基本资料。 네. 이 화면에서 보시면 맨 위에는 그 회사 업체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는 대만의 현지 업체 정보이고 그 업체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조업체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那制造厂的基本资料写的就不会是台湾，一定是国外的制造厂。 그리고 이 제조 공장, 그 제조업체는 해외 업체, 해외 화장품 업체를 말합니다. 好，换到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再来就会进到实际的产品的登录页面。我有把几个大类写在最左边。第一个是案件的资讯那我们这边会写就是进行产品登录编号的一个编码，然后再来就是所谓的厂商资讯。厂商资讯写的也是台湾公司的资讯。 네. 다음은 제품 등록 시스템 화면에 저희가 실제 제품 등록을 할 때의 페이지인데요. 왼쪽에는 크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적어 놓은 것이고, 첫 번째는 이제 그 업체 이 신청건에 대한 정보, 코드 등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장 정보, 업체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업체 정보는 대만의 업체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下面的话则是产品的产品的细部的资讯，包含你的产品的品牌、品名。那如果你是组合包装，你是
组合了，就是A、B 两个产品做了组合包装的话，那也可以在这边做选择。如果你的产品是系列，就是例如说是像 BB 霜有21、22、23这样系列的包装的话，也在这边做选择。那第三个就是用途，那这个产品的用途是什么？它是用于头发还是用于保湿？它的用途是什么？最后则是注意事项。 네, 그다음 제품 정보와 관련해서는 브랜드, 제품명, 뭐 이게 시리즈 제품인지 여부, 세트 여부, 제형 용도, 주의사항 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시리즈 제품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뭐 1호, 2호 이렇게 세 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 선택을 하셔야 되고 뭐 용도 같은 경우에도 보습인지 뭐 어떤 용도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那注意事项的部分，我这边被问到最多的状况会是说，我原本只有写1、2个注意事项，后面我可不可以再做新增？答案是可以的。 네. 그리고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의사항이 원래 주의사항 말고 또 추가로 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원래 주의사항 이외에 새로 더 추가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추가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好，帮我换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再来是 보겠습니다. 产品登录平台的页面，这个会是第2个分页，也就是我们要输入产品的全成分。 네, 이 페이지에서는 제품 등록 시 제품의 전 성분을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好，成分的部分来讲，看到最左边，它台湾使用的一定要是英文的资讯。那英文的资讯的话，一般来讲，通常都是会有 INTI name 或者是所谓 CAS number 的号码的资讯。 네,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성분의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분명은 영어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영문 성분명은 일반적으로 인키네임이나 카스 넘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好，那中间的部分则是它需要填入含量，大部分的状况可以选择适量，可是少部分的状况必须填入定值，也就是所谓的，假设你的成分表写的是2%，那我就是要写2%在这个系统上面。 네, 그리고 가운데에 이 시스템으로 보시면 함량을 기재하는 부분에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 퍼센테이지로 함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第3个部分来讲的话，是所谓的用途，因为有同一个产品可能会有多个用途，例如说水杨酸，它的用途可能会作为防腐剂，或者是作为 pH 值的调整剂，这个用途也会需要去做选择。 네, 다음 부분은 용도를 기재하셔야 되는데요. 한 성분이 동일한 성분이 다 여러 가지 용도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존제로 쓸 수 있고 pH 조정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그 배합 목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那最后则是注意事项，基本上台湾的法规，假设如果说有写出限量标准的话，它在最后都会作为提醒，这是注意事项的部分。 그리고 주의사항 부분에서는요, 시스템상 만약에 기입한 어떤 성분이나 뭐 함량 등 이런 것들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한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상으로 그 알림이 뜹니다. 好，换到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假设你的产品的成分是在台湾是被禁用的成分的话，系统会自动跳出，就是这个成分是禁用成分，是禁止填入的。或者是如果你是含量超标的状况，系统也会跳出来说你的含量超标，那这样子也会无法完成这个登录的作业。 네, 그리고 등록 시스템상에서 만약에 기재한 그 성분이 배합금지 성분일 경우에 혹은 배합 제한 성분인데 기준치를 초과했다.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이 제품 등록을 완료하실 수가 없습니다. 好，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当上面的资料都完成以后，就会进入所谓的缴费的状况。那刚刚有提到说，一个案件的费用是台币600块，所以说它会进入一个就是需要代缴费的页面。当完成缴费了以后，你才代表说你做完了整个化妆品登录的作业。 네, 다음은 결제 화면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번호 하나당 대만 달러로 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 결제가 끝나야지만 제품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好，再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这边列出了一些在做登录的部分会常见的问题。
那第一个问题的话，常常会问到说哪些化妆品需要进行登录？那它的答案就是说，只要是你在市面上所贩售的化妆品，全部都要进行登录。那刚刚有讲到特定用途化妆品，则是会等到2024年的7月1号才需要执行。 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등록해야 되는 화장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화장품은 모두 제품 등록을 하셔야지만 시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7월 1일부터 제품 등록을 의무적으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那第二个部分来讲的话，就是第二个问题是化妆品登录资料会不会被海关作为通关的依据？啊，它的答案是否定的，因为它并没有关联，它只需要在上市前完成登录就可以了。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등록한 화장품 자료가 세관에서 통관 서류로 쓰이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입니다. 이 제품 등록과 그 통관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 제품 등록은 그 시판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할 뿐입니다. 那第三个的话就是化妆品完成登录以后，那台湾的政府机关会不会派人来实际来看？那答案是会的。那如果主管机关派人来看的话，业者不得回避，也不得拒绝，一定要让他看你的文件或者是产品。 네, 세 번째 질문은 제품 등록 완료 후에 주무부처에서 어떤 인력을 파견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네, 맞습니다입니다. 주무부처에서 그 관련 모니터링 인력을 파견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업체는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那第四个就是说，如果说我现在贩卖的产品，那没有完成登录的话，会不会有罚款的状况？答案是会的，而且它是按次处罚，我抓到一次我就罚一次，所以它是会累进的，罚金会累进的加上去。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만약에 시판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제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벌금 등 처벌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마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벌금이 누적됩니다. 好，再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第四部分是化妆品的产品档案的资讯介绍。那首先实施的日程，是2024年7月1号是特定用的化妆品。那2025年的话，则是婴儿用、纯用这一些。2026年则是全部的化妆品都要实施 PIF 档案。 네, 다음은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 PIF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행 일정을 보시면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 용도 화장품이 적용이 되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입술용, 눈부이용, 의약품이 아닌 치아 구강 청결제 제품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好，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那化妆品的这边我列了16个化妆品 PIF 的文件，那基本上前9个通常都会是所谓的制造厂能够提供的文件，我这边会针对后面10到第16项会比较难易度比较高的文件做一个说明。 네, 다음은 PIF에 들어가는 자료들인데요. 1번부터 9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제조 공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那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再来是第一个是成分独立资料，这一个的话是说我们必须要知道化妆品的每一个成分，它对于人体的皮肤的伤害是多少。 네, 그리고 10번부터 16번까지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독성학 자료입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성분들이 각 성분 모두가 인체의 피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刚刚有提到有一个叫做 SA 人员，那这个 SA 人员会去计算化妆品每一个成分它的 MOS 值，也就是右边所看到的安全边际是 MOS 值。如果计算出来 MOS 值大于100的话，表示这个成分是相对安全的；如果 MOS 值小于100的话，表示会相对风险，那就要采取额外的保护的作业或者是保护的行动。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만의 SA, 그 안전성 평가자가 이 모든 성분의
MOS 안전력을 계산을 할 거고요. 이 수치가 100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비교적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별도의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那你可以看到下面文字，基本上一个化妆品可能会有20个到30个成分，那也就是说，您的供应商到时候要把每一个成分的所谓的叫做安全资料表，也就是 SDS 都提供出来给到台湾，因为台湾需要去计算这个 MOS 值。 네.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의 경우에는 대부분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성분에 대해서 공급업체가 SDS 자료를 대만으로 제공을 해주셔야 대만에 있는 이 SA 안전성 평가자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자료를 구비하게 됩니다. 好，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好，再来是安定性试验报告，我这边总共列了6个，我只是把一个就是比较常见的一个安定性试验报告的项目给列出来。那这个部分并没有强制规定说哪些需要列，所以说我们台湾政府有给了4个参考的指引。那各位业者可以以这4个参考指引去做所谓的安定性报告。 네, 다음은 안정성 스테이빌리티 시험 보고서인데요. 제가 이 안정성 시험 보고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들 6개를 나열을 한 거고 이 자세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래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기재해 드린 이 4가지 자료를 토대로 이제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以安定性报告来讲，目前常见的报告是6个月的测试报告。那你的产品的保存期限一般来写的会是3年内，保存期限写的是3年内。如果你的产品标示是保存3年以上的产品，你可能写的是5年的话，一定会需要额外提供所谓安定性试验以及数据的方法，是会需要额外提供的。 네, 그리고 제품 보존 기한이 3년 이상인, 예를 들어서 뭐 5년인 제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성 시험 데이터 및 그 시험법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好，下一页。再来是微生物检验报告。那目前台湾现在是强制规定，右边写的就是氏株菌一定是不得检出的。那中间的话则是一个总生菌数的规范。那3岁以下以及眼部周围，它的规范是100个 CFU 以下。那其他化妆品的规范则是1000个 CFU 以下。那右边的4个菌则是全部都不得检出。 네, 다음은 미생물 검사 보고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생물 허용 기준은 그 기타 규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당구균, 칸디다 알비칸스는 미검출, 불검출이어야 하고 가운데 이제 생균수 허용 기준 같은 경우에는 3세 이하 영유아용, 눈 화장용 화장품, 눈 주위 또는 점막 부위와 접촉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100 CFU 이하, 기타 화장품은 1000 CFU 이하여야 합니다. 好，那这时候业者先进，你会觉得说，我产品出厂的时候，一般来讲都会附这样子的检验报告，那台湾会不会认？答案是不会的，因为台湾政府有公告台湾的化妆品的微生物要如何检验，我写在那个最下方。台湾政府有公告这样子的检验方法，除非各位业者先进的做出来的报告是依据台湾政府公告的方法所做出来的，这个才会被承认。 네, 그리고 이 미생물 검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만 정부에서 고시하는 방법대로 검사를 시험법을 하셔야지만 비로소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好，下一页。还是防腐效能试验，或者是叫做挑战性测试报告。那这个主要是防止产品你的化妆品会有产生二次污染状况。 네, 다음은 방부력 시험 보존력 시험 부분인데요. 이 테스트 리포터는 2차 오염 상황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我下面列出了总共有3个方法，分别是 USP 51Europe 就是10，然后还有 ISO 11930这3个方法。目前这3个方法都可以被台湾所接受。那在台湾最常见的反而是中间的就是最左边的 USB 51跟最右边的 ISO 10993。 네, 그리고 아래 가이드라인으로 적어드린 3개의 시험법이 이제 대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대만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험법이고 대만에서 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시험법으로는 첫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입니다.那中间有写 guideline 的部分，大家可以看到那个日期的时间，有些是2019，有些是2014年。如果说您使用的方法是有更新的版本，也就是比较更靠近，可能是2019年版本或2020年的版本，这样子的方法也是可以被接受的。 그리고 저기 보시면 가이드라인에 그 연도가 201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2019년 버전이나 2020년 버전, 더 최신 버전이 있다면 그 최신 버전의 시험법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好，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再来是功能性佐证资料。所谓的功能性，通常讲这是防晒产品的话，都会有所谓的 SPF 防晒系数跟 PA+++ 的部分，或者是你会宣称，我是抗皱的，或者是低皮肤刺激性、低过敏性的产品。如果你要宣称这样子的词句的话，就会需要有相应的检验报告。 네, 그리고 다음은 효능성 평가 자료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SPF, 그다음 PA 지수와 관련된 테스트 리포터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주름 개선 혹은 주름 개선 제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주름 개선 테스트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와 같은 이런 검사 보고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那这样的报告，如果你是由动物实验所出具的报告的话，在台湾是不被承认的。台湾一定要用人体报告。那人体报告的话，最好要有 IRB 的证明。 그리고 이러한 검사 보고서, 이 시험법이 동물 실험을 통한 검사 보고서는 대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는 동물 실험이 금지되어 있어서 인정되지 않고요.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여야 하고, 예를 들어 만약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일 경우에는 IRB 승인서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好，下一页。再来是我们对于产品的包装也会有相应的规范。那因为化妆品大多都是塑胶类，那所以我这边列出来，如果是塑胶类的产品，应该会需要准备就是所谓的材质试验以及溶出试验的报告。那这样子的报告可能在韩国的部分来讲会比较难取得，因为以目前来讲的话，这样子的报告在台湾是参考台湾食品容器的标准来制作这样子的报告。 네, 다음은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재 시험 성적서인데요. 화장품의 용기가 대부분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재질 시험, 용출 시험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관련 자료를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대만에 그 식품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好，下一页。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再来是产品的安全资料，我刚刚有提到就是 SA 人员，那 SA 人员他是一个去整理刚刚我们所介绍的文件的一个人，那他需要有一个资格，他这个资格是必须通过台湾政府机关的考试才有办法取得，那他有相应的学历的限制，那必须是医生或者是药学系、毒理系。 或者是化妆品相关科系的人才有办法参加这样的训练。 다음은 제품 안전성 자료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전성 평가자 SA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SA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고 이 전공과 관련해서는 대만의 의학, 약학, 독성학, 화장품 관련 전공자이어야 하고 안전성 평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这时候业者一定会问说，那如果是其他国家的人，是否能够取得这样的资格？答案是不行的，因为目前来讲，目前台湾的法规只规定台湾国内的人才有办法接受这样子的资格的训练，才有办法考取这样的资格。 그렇다면 이 SA 자격을 외국인도 취득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만 정부에서 대만 현지 그 국내인만 이 SA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那最后 SA 人员他会根据刚刚以上所有的资料，然后刚刚还有提到 MOS 值的计算，然后去统整、去综合的判断，认为然后写出一个结论，说这个产品是安全还是不安全，还是有条件安全。 그리고 이 SA 인력이 방금 말씀드린 그 PIF에 들어가는 16개 항목의 서류들을 모두 구비를 하고
판단을 할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안전력 MOS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혹은 조건부 안전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好，下一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然后我这边简单先做一个总结。那台湾在 PIF 的文件制作的时候，它其实有很多的检验报告。那基本上台湾大多是参考国际标准。那你有这样的报告，基本上台湾就会接受。那第二个的部分来讲的话，因为距离正式实施 PIF 还有3年，在细节的部分还有可能会做变化。 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PIF 관련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현재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 시험 대부분이 국제적인 표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험법이나 허용 기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시행일까지 아직 3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세부 규정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那再来就是说，这个 PIF 档案它需要不定时的更新。假设你做了微生物报告，那你就需要把微生物报告进行更新。那第四个就是签署的人员 SA 人员，他是有资格的认定的，所以并不是国外的SA 人。假设你是有一些是欧盟，它是欧盟的 SA，那这样子的资格也不会被台湾所接受。 그리고 세 번째로 이 PIF 파일의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 검사 보고서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또 안전성 평가자 SA의 자격 인정 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외국인 EU의 SA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好，下一页。好，那我没关系，我这边最后呢，就是说我简单的先介绍到这边，因为这个还有很多的细节。那如果各位业者先请有任何的问题，请留言给主办方。那主办方会就是统整问题以后，然后我再就是回复给各位这样子。 네, 이 외에도 화장품 관련된 규정에 많은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협회 측으로 화장품 협회 측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好，那就 네, 谢谢。 지금부터 약 1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4시 15분에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从现在开始休息15分钟，我们4点15分重新开始今天的课。好，那大家好，那我来跟大家说明，就是特定用途化妆品的产业登记的部分，那如何输入台湾，以及做什么样的准备的资料。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특정 용도 화장품 심사 및 등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一页。那这个部分的话，也是分成4个部分。第一个是申请前，那业者所需要哪些资讯？那第二个就是说申请资料的准备，申请的资料以及准备。第三个的部分的话，就是许可证，拿到许可证以后，如果我有资讯要做变更，那如何执行？那如果是不是可以做转移以及展延的部分？第四个的话，就是假设我有新的成分或者是新的用途，那新的原料，那我要如何做申請？ 네, 특정 용도 화장품 심사 및 등록에 관해서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신청 시 업체가 준비해야 되는 정보, 두 번째, 신청 구비 서류, 즉 준비해야 되는 신청 자료, 세 번째, 허가증 취득 후에 이 허가증을 변경, 양도 연장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신원료 혹은 신규 용도나 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好，那跟大家说明一下，特定用途化妆品，我这上面列出来的大概是目前台湾市面上主流的4个类型。那第一个分别是防晒产品，第二个是染发产品，第三个是烫发，第四个是止汗的产品。那也有可能会有例外的状况，例如说你可能是预防青春痘的产品，它也是含药化妆品，它也是特定用途化妆品。那需要留意的是，这些产品，你的产品是不是被判定为药品？因为毕竟药品和化妆品还是不一样的内容。 네, 현재 대만에서 특정 용도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주로 크게 4개가 가장 많이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펌제, 땀 분비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예를 들어서 여드름 방지라고 표시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이 특정
그럴 경우에도 특정 용도 화장품에 속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然后再来跟各位说明的是你需要做哪些准备。那第一个呢，你要先确认产品的类型，你是一般化妆品还是特定用途化妆品？那如果是特定用途化妆品的话，它是哪一个类别？它是防晒呢，还是它是染发，还是什么？它的类别是什么？再来第二个是成分的部分，哪一个成分赋予它有防晒的效果？这个是要确认的。第三个，你有哪些包装的类型？你是不是有补充包？还是说你是软管的，还是你是有就是像粉底一样，它是可以替换式的，这个全部都要做事先的确认。 네, 심사 신청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요. 첫 번째, 제품의 유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인지 특정 용도 화장품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특정 용도 화장품이라면 자외선 차단제인지 연모제인지 펌제인지 그 유형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정 용도 성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선크림이라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세 번째로는 포장 유형, 이것이 뭐 튜브형인지 혹은 뭐 파운데이션의 그런 리필 포장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那等一下，我这边所列出来的文件呢，并非只要有就好，它的状况是每一份文件都要能串在一起，因为它是一连串的文件，所以并非只要有这份文件就可以做申请。那第五个就是送出申请以后，我们会有费用的产生。特定用途化妆品的许可证一张申请的费用是12000台币。那如果后面到确认拿到许可证了以后，还会有1500元的台币的费用产生。 네, 그리고 네 번째, 서류 준비인데요. 이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류들을 하나의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고 다섯 번째, 신청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 비용 관련해서는 신청을 하실 때 신청 건당 12,000 대만 달러로 12,000달러가 필요하고요. 허가 신청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 허가증을 발급하실 때 수령하실 때 또 한 건당 대만 달러로 1,500달러가 발생합니다. 那这边特别要提醒各位，韩国的业者先进的是说，如果还没有取得许可证之前，千万不要把商品出货到台湾，因为这个样子会卡在台湾的海关，卡在台湾的边境。然后第二个就是，也千万不要先跟台湾的你的后面的通路去确认上市的日期，因为许可证会是需要花一段的时间来做申请的。 네, 여기서 업체분들께 특별히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절대로 대만으로 먼저 제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허가가 취득이 아직 안 됐는데 제품을 보내실 경우에 통관에서 막힐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업체와 제품 출시를 미리 확정해서 결정하시지 마시기를, 네, 주의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下一页。好，那我们如何先做？所谓的叫做哪一个成分是对于是台湾所受到管理，以及是对于这个产品是有功能性的成分，我们要如何去判断这个成分？那台湾其实有一个正面表列的限制表，它有列出说哪些成分可以用于防晒的产品，哪些成分可以用于染发剂的产品，台湾是有这样子的表。 네, 그렇다면 이 특정 용도 화장품에 이 화장품이 특정 용도 성분인지 그 기능성 성분인지 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대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자외선 차단제 성분 목록이 있고요. 연모제 성분 목록이 있습니다. 那目前这个页面业者先进所看到呢，就是关于防晒剂所列出来的表，也就是说，在这个表格内所写的化学成分，你才可以用于防晒产品。那以这个表列来讲的话，你看到我右上角防晒产品的相关成分有26个成分，染发剂的成分有104个，抗发剂的核准成分有9个。所以也就是说，您只要是这些类型的产品，您都必须符合这个台湾这个正面表列的成分内
成分的文件这样子。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페이지는 대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 목록인데요. 즉,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 성분이 반드시 이 목록 안에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록이 현재 대만에는 자차 성분 같은 경우 26개, 연모제 성분은 104개, 펌제 성분은 9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그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 용도 화장품이라면 그 성분이 이 대만에서 고시한 성분 목록에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好，那看到下面的部分，我有分别把这个表，然后写出来它写的什么的内容。第一个是这个成分的名称，第二个是 INCI name，第三个是 case number，第四个呢是限量标准，第五个是限制规定，第六个是注意事项。 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요. 맨 왼쪽부터 성분명, 그 다음에 인키네임, 그 다음 카스 넘버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칸에 한도 기준 몇 %까지 배합 가능한지 배합 한도, 다음 제한 규정, 마지막으로 비고 및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那其中限量标准的部分来讲的话，它表示的意思是说最高添加量，以第一个成分来讲，最高的添加量是8%，你的产品只能小于8%，不可以大于8%。假设你的产品的添加量是大于8%的话，在台湾就是禁止贩售，你申请许可证也不会过。 네, 첫 번째 줄에 있는 성분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배합 한도 기준을 보시면 8%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최대 허용 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성분의 함량이 8%를 초과한다 하면 그렇게는 사용을 하실 수 없고 그리고 그 제품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好，这是主成分判断的第一个方法。那我们看到下一页。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기능성 성분, 주성분을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였고요. 那第二个方法的话，我们会有一个原则性的部分，它的用途，它这个成分的用途是什么？我们可以从用途来判断它是不是主成分。第二个，我们是用含量来判断，我们它是不是含量比较高。第三个，如果说你的成分不在刚刚的表列里面，可是在美国、日本、欧盟的法规内的话，那它仍然也是属于主成分，那一样可以申请台湾的特定用途化妆品。 네. 다음은 주성분, 소위 기능성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용도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량의 그 높고 낮음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그 사용 가능한 자차 성분이나 연모제 성분이 그 목록에 없더라도 만약에 해당 기능성 성분이 미국이나 EU, 일본의 그 규제에 따라서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我再帮我换下一页。那这个部分我就把它做成一个简单的一个表，让大家会比较清楚一点。那看到最上面的，假设你的产品它如果是在符合台湾的表的话，它就是特定用途化妆品，那它就要申请许可证。那中间的部分，它是特定，它的应该说这个成分，它虽然是在这个表里面，在特定用途化妆品的表里面，可是它不是防晒用途的话，那它会被判为一般化妆品。 네, 제가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간 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자외선 차단 용도로 쓰였고 방금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 목록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그 부합하는 용도로 쓰였다. 그러면 특정 용도 화장품으로 허가를 신청하시면 되고 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고 기준에도 부합하는데 자외선 차단 용도로 쓰이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好，第三个的话就是说，你的成分它都不在台湾的法规的表列里面，可是它是防晒用途。那如果它是防晒用途的话，那我们就看到最后一个方框里面它写的，如果可是你的成分是符合美国、日本或者是欧盟的法规，那也有它的使用限量，那它在台湾就可以申请特定用途化妆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에서 고시한 목록에는 없으나 자외선 차단 용도로 쓰였고 이것이 미국, 일본, EU 기준에 부합하고 배합 한도도
기준치도 부합한다 하시면 특정 용도 화장품으로 허가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好，下一页。那这边讲的其他成分的部分来讲的话，则是说，我们除了判断单纯的刚刚讲的功能性成分以外，我们还会对以下成分的含量进行判定。假设第一个是防腐成分，假设你的防腐剂如果超标，超过台湾的法规标准的话，你的产品仍然是不得取得许可证的，或者是你的产品含有禁用成分或者是药品的成分，这样子的状况的话，也是不得申请化妆品的许可证。 네, 그리고 기타 성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능성 성분 이외에 기타 성분, 예를 들어서 보존제 성분 같은 경우에 보존제 성분의 배합 한도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허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뭐 배합금지 성분, 기능성 성분 이외에 배합금지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의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 제품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好，下一页。我这边来说明一下，许可证的申请的时间。那看到最上面黄色的部分来讲的话，假设我们文件是100%准备的齐全，那一次通过的状况的话，我们在台湾政府申请的时间是90天，也就是说我第90天我就可以拿到许可证。 네, 다음은 심사 기간인데요. 허가 신청을 하실 때 서류가 100%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고 한 번에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허가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92일이 되겠습니다. 好，那假设文件准备不齐，那台湾政府就会通知你，你需要做文件的补充资料，需要再额外的提供其他的资料文件。那这样的话就会进到中间第二个部分，就是补件的阶段。那补件的阶段来讲的话，一般来讲会有1个月的时间，也就是30天来进行额外的资料补充。 네, 그리고 심사에서 심사 결과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통지를 받으실 경우에는 보통 1개월, 30일 정도가 걸려서 서류 보완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那如果在这30天之内补充完成的话，您马上就可以拿到许可证。 그리고 이 30일 이내에 서류 보완하시고 모두 통과가 됐다고 하시면 이제 허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那如果说在30天内，您仍然没办法把资料就是准备完善的话，那就会走到最下面的就是驳回。我们台湾政府会先把文件全部退还给您，然后走到一个叫做申复的阶段。那这个申复的阶段将近有120天到160天的时间，也就是3到4个月的时间，可以做额外的资料补充。那如果补充完成，那你就可以得到许可证。如果仍然是就是补充不完成的话，就是你仍然无法准备齐全所有的资料的话，那就会变成要重新送件。 네, 그리고 서류를 보완하고도 반려가 될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를 아예 처음부터 재심사를 받게 되고요.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그 케이스 자체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那如果是重新送件的话，就会变成需要重新收费，会变成是这样的状况。 그리고 이 재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12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以我们的经验来讲的话，一般业者在做这样子的许可证申请，我的建议的时间会抓大约是4到5个月的时间，整体的时间，因为我们还要去准备前面的备审文件。 네, 그리고 서류를 구비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저의 그 업무 경험상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그 준비 기간은 최소 4, 5개월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허가 신청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下一页。好，再来我们就会进到文件准备的资料。我这边有列出我们要申请许可证的一些文件的清单。那目前看起来是有10个文件。 다음은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나열해 보았는데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총 10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好，那简单的说明一下，第一个是申请公司的一个文件，那这个指的是台湾的公司。第二个指的是韩国的公司授权台湾公司的一个证明文件。第三个指的是原制造厂的证明文件。第四个是工厂制造文件。 第5个是自由销售证明文件。那不管怎么样，这些文件请出具繁体中文版
或者是英文版。如果您拿的是韩文版的话，是不会被台湾所接受的。 네, 제출서를 보시면 첫 번째 그 신청업체, 대만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청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업종 증명 서류. 두 번째는 한국업체가 대만업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 수건서. 세 번째는 그 제조 공장의 증명 서류. 네 번째 제조 증명서, 자유 판매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중국어 번체자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好，请下一页。好，那我们会讲一下细部的文件。假设是成分表的话，您需要准备到什么样的资讯？在台湾的规定来讲的话，您必须全成分揭露。所谓的全成分揭露，也就是每一个成分你都必须写出它的百分比是多少，这就需要全部的写出来。 네, 다음은 전성분표인데요. 제출되는 전성분표는 각 성분에 모두 그 백분율 함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那以目前这张图上，我是就是提供业者一个就是比较详细的资讯。你可以看到上面有 INCI name、case number，然后功能也就是 function 的部分，然后后面还有每一个成分的百分比。那特别要去留意的是，假设你的产品的成分含有是一些动物性来源，例如说是从牛或者是羊来源的话，你就要必须提出 BSE 的文件证明。那 BSE 这份文件指的意思是非狂牛症疫区的证明文件。 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인키네임, 그다음 가스넘버, 배합 목적, 100% 그 백분율의 함량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이 성분 중에서 만약에 소나 양의 조직 성분을 함유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BSE 미감염 증명서, 다시 말해서 이게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유래된 제품 또는 원료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好，下一页。再来是授权经销文件，这一份文件指的是韩国的公司授权台湾的公司的一份合约，那必须要载明韩国的哪一间公司它的地址，台湾的哪一间公司的名称以及地址，然后并且用上双方的用印，然后必须载明授权的哪一些产品来销售给台湾这样子。 네, 다음은 판매 수건서 위임장입니다. 즉 한국 업체가 대만의 현지 업체에게 어떠한 제품에 어떠한 그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계약서이고요. 한국 업체, 대만 업체 모두 회사명, 주소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下一页。这一份文件指的是输入与自售证明。那目前我提供的范本叫做自由销售文件，在韩国这一份文件会合并在一起，自由销售文件以及自售证明文件是合在一起的，这是在韩国的状况。 네, 다음은 수입 및 제조 판매 증명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이 자유 판매 증명서로 제조 증명서, 판매 증명서가 같이 통합적으로 증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 샘플도 네, 자유 판매 증명서입니다. 那这一份文件，一般来讲，在台湾最常见的是由韩国化妆品协会所出具的文件。那如果说化妆品工会所出具的文件，如果您不是的话，那可能就要看实际的状况是由哪一个单位出具。那如果最好的状况是由当地政府或者是法院所出具的文件，如果你只是一般工厂或制造厂所出具的自由销售证明文件，这样是不被承认的。 네. 제가 접하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업체의 자유 판매 증명서는 여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한 자유 판매 증명서이고요. 혹은 이런 협회에서 공식 협회에서 발급한 자유 판매 증명서가 아닐 경우에는 그 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기관은 정부나 법원이어야 하고 일반 공장이나 회사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那这份文件最主要会包含3个重点，第一个是制造厂的名称以及地址，第二个是韩国的公司的名称以及地址，第三个是生产的什么产品，所以一定会有产品的名称。 네, 이 자유 판매 증명서에서 중점 사항은 3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공장의 명칭 주소, 그다음 두 번째 한국 업체의 명칭 주소, 세 번째는 그 생산 제품명입니다. 好，下一页。
好像刚刚那一份文件呢，会需要走到所谓的叫做公证以及签证。那公证指的是韩国法院或者是律师所出具的证明文件，我们要去证明说这一份文件是真实性是真的，所以需要做这样子的流程。那签证指的是到台湾驻韩国办事处所拿到的文件，也就是你要把刚刚的那一份自作证明的文件送到韩国的办事处来做签证。 네. 다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준비 서류들은 모두 공증과 사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공증은 준비된 서류를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그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주한국 대만 대표부에서 또 영상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那我在以台湾来讲的话，不好意思，在以台湾来讲的话，我右手边有列出说，韩国的在韩国的驻韩办公室有哪个地方？然后目前来讲是有2个，一个是在首尔，然后另外一个是应该是在这个我有列出网址了，那您就是在做一个确认，就是这2个地方都可以得到这一份签证的文件。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영상한 공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지금 2군데에서 그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다른 하나는 여기 부산 오피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2군데에서 그 주한국 대만 대표부를 통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下一页，再来说明的是检验报告。这一份检验报告跟一般工厂是 참인 不一样的。 네트워크가 一般工 오늘되지 厂所 않습니다. 라오스 一般 진짜 一般工厂所出具的检验报告是微生物以及重金属的资讯。那这一份是针对功能性成分所做的检验的报告。 네, 다음은 검사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검사 보고서는 기능성 성분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발급되는 미생물 보고서나 한도 시험 보고서나 중금속 보고서가 아닌 기능성 성분에 관한 검사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好，这一份报告它也是会要求的非常的详细。那有几个重点一定要写在里面。第一个是产品的外观，产品的 pH 值；第二个是 pH 值；第三个你检验的方法你怎么做要写出来；第四个结果是什么；第5个是最后的分析图谱。这五个重点一定要写出来。 네, 그리고 이 검사 보고서에는 제품의 외관, pH값, 주성분, 기능성 성분, 시험법, 그 시험 결과, 그리고 그래프 이 5가지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再来还有个叫做检验成绩书，这个东西其实叫做 COA。那如果说有韩国业者一般有工厂的话，应该对于这个词应该不会太陌生。可是这一份 COA 必须是依照主成分，也就是我下面那个图主成分检验的内容来撰写的 COA， 与一般工厂的微生物检验 COA 是不一样的。 그리고 아래 시험 성적서 COA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에 계신 업체분들께서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기능성 성분의 검사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나 미생물 한도 시험 그 COA와는 다릅니다. 好，那这份我们报告还有不好意思，这个报告还有一份特点，就是说右下角的部分，假设我这一个成分我验出来的含量是 0.38， 那我的成分表就必须要是接近的含量。所以我上面在那个右下方有写，假设我成分表写 0.35， 那我的合格标准，也就是说我验出来的数值必须是 0.135 到 0.385 之间，这样子的数值才叫做合格的检验报告。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검사 결과 수치가 0.383이 나왔으면 그 근사값이 0.35로 기재를 하시고 이 검사 수치가 데이터가 반드시 그 적합 기준이 0.315에서 0.385이 사이에 속해야 합니다. 简单来做一个区分来讲的话，就是说我成分表假设是写一个数值，假设是1%，台湾的合可的认定的报告标准是往上加10%，或者是往下加10%，往下减10%，我的检验报告数据一定要在这个范围之内。
그리고 이 성분표 검사 보고서에서 만약에 대만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오차 범위 뭐 플러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오차 범위가 있으면 그 오차 범위 안에 반드시 속해야 합니다. 好，下一页。好，这一个呢，就是用化学仪器去做分析的原始的资料。那这一份也必须要提供。那如果说您无法提供这样子的资料的话，可以在台湾找检验公司来做执行。 그리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이러한 분석 원 데이터도 그 최초 데이터도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최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만에서 그 해당 검사 기관을 통해서 구비를 하셔야 합니다. 好，下一页。好，再来是功能性的部分。假设你是防晒产品的话，你的产品在外包装上一定会标示所谓的 SPF 的数值，或者是 PA 加的数值。那如果你是有销往欧盟的业者，那你可能标示的是 UVA 哪一个圈圈，也就是右边黄色图片所看到的一个 UVA 哪5个星星的这样的数值。 네, 그리고 만약에 자외선 차단 제품이라고 한다면 외 포장에 반드시 SPF, PA 그 지수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EU 업체라고 한다면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PA 뭐 플러스와 같이 관련된 자외선 차단 지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那因为有这样子标示的数值，所以厂商也必须提供相应的检验报告。也就是说，我标示 SPF 50，我就必须提出有一个是 SPF 50的检验报告。那这一份检验报告可以用仪器来执行，仪器来制作，也可以用人体的试验报告。可是 PA 的部分来讲的话，台湾只接受人体的测试报告。 네, 방금 토역한 부분에서 유럽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그 지수 표시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별표로 된 그런 도안을 쓸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SPF, PA 지수는 모두 이와 관련된 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SPF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50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기평가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 모두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PA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체 적용 시험 검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好，那重点一样，这样子的报告，也就是就是一样提供2种语系，一个是繁体中文版，另外一个就是英文版。如果您出具的是韩文版，一样是不会被台湾所接受。然后再来是除了 SPF 跟 PA 以外，如果你还有其他的宣称，例如说像防泼水 （water resistant） 这种状况的话，一样也要提供相应的检验报告。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검사 보고서 자료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문 또는 중국어 번체자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 SPF 지수, PA 지수 이외에 예를 들어서 워터프루프와 같은 그 클레임을 표시 광고하신다면 그와 관련된 검사 보고서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下一页。 好，我们再来是包装设计稿的部分。如果说韩国的业者可以的话，请把内瓶的包装设计稿以及外盒的包装设计稿都要提供出来。如果说提供不出来的话，那请台湾的公司要额外做牌照的部分，因为这个也是必要的文件之一。 그리고 제품 포장 디자인 시안도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가 용기 디자인 시안, 단상자 디자인 시안을 모두 제공하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힘든 경우에는 대만 현지 업체가 사진을 찍어서라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那在包装设计稿的部分来讲的话，请务必去留意上面的行销文字，因为如果说你有可能会涉及到减肥或者是一些医疗效能这种词句，减肥啊，或者是美白啊这种医疗词句的话，那你可能会被台湾的政府给拒绝用这样的词句，它可能会删掉。所以说这样的设计稿可能会被台湾政府要求修正。
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이런 용기나 단상자에 표시 광고된 내용 중에서 뭐 다이어트라던가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들, 문구들이 있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반려될 수 있고 혹은 삭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그러한 문구가 들어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好，所以最主要原则就是设计稿上的话，也请不要有所谓的医疗效果的宣称，然后就可以换下一页。 네, 제일 다시 말씀드리면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명시하는 그런 문구는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再来是中文标签的部分。那刚刚有提到说，如果我们这种特定用的化妆品，一定要把功能性成分给标注出来。所以我这边黄色所标注的就是功能性的成分，一定要把它写出来。 네, 다음은 중문 라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품이 특정 용도 화장품이다. 그러면 용기나 단상자에 반드시 그 해당 특정 용도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그 특정 용도 성분 부분인데요. 好，那这个部分这个标签这是一个范本，那在最左边有包含品名啊、用途、净重、保存方法这些资讯全部都要写出来，一个都不可以少，这是必要的资讯。那在最下面有一个其他的部分，如果你是在台湾进行分装，你就要写台湾分装。那如果你是就是所谓的原包装进口到台湾，那上面有汉字的话，那你可能就要去标明说，哎，这个是化妆品，不具医疗效能。 지금 표에 보시는 이 샘플대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 사용시 주의사항까지는 반드시 중문 라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기타 내용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충전한 제품이면 대만 충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셔야 되고, 만약에 원래 포장에 뭐 한자로 뭐 약이나 의학 관련된 그런 문구가 들어있다 하시면 그 본 제품은 화장품으로서 의학적 효능이 없음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下一页。再来，我们就会讲到，假设我的产品已经拿到许可证了，可是我有一些东西想要进行变更，例如说我的品名，我产品改版了，我的品名想要进行变更，或者是我的外包装有多了一个新的包装，或是我有跟所谓的韩剧，就是一些流行时事搭上关系，我想推新的包装，那是不是需要进行变更？那答案是需要进行变更。 네, 다음은 그 허가증 취득 후에 변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허가증을 취득한 이후에 기존 제품의 뭐 품목이나 혹은 포장의 형태 등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那我这边列出来是几个，就是所谓的输入业者主要会常用到的变更的一些类型。那第一个像是我想要增加我的产品的型号或者是色号，那它需要准备哪一些成分，我都有把它列出来，就在表格上。那有一些比较红色标注的是需要正本，也就是我需要纸本的文件，正式的纸本文件。 네, 맨 윗줄에 있는 항목들은 제가 변경 업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변경 신청 내용들이고요. 그 신청 변경 항목마다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왼쪽에 나열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나열한 항목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원본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원본이 필요하고 또 그 인쇄가 된 종이로 된 그 원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好，那这几个变更来讲的话，它的难易度、困难度也完全的不一样。假设像第三个，它有牵涉到你的成分的变更、你的主成分的变更、你的主成分的含量的变化，这个的话，你就要重新再提出检验报告，也就是我刚刚前一部分所讲的，它还会有所谓的百分比的，这个对业者来讲也会是一个比较大的时间负担。 네, 변경 사항마다 그 변경 신청할 때 난이도도 각각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주성분, 제형 변경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변하거나 혹은 함량이 변경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검사 보고서를 그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 하기 때문에 변경 항목마다 그 신청 난이도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好，所以我在下面有写出各项变更的，这是作业时间，这个全部都是台湾政府内部所需要的时间。所以说，如果您加上前面的文件准备的话，可能一样会多，一样要多，可能1到2周，或是多到1个月来做准备。 네, 그리고 맨 아래에 제가 대만 FTA에서 보통 소요되는 그 변경 후, 신청 후 소요되는 시간도 적어 놨는데요. 따라서 뭐 짧게는 1~2주 혹은 길게는 1개월까지도 준비를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이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下一页。再来许可证目前假设有些业者应该会已经有申请许可证的状况，那也有可能会已经我的许可证是已经到期，那我会要去申请所谓的叫做许可证到期的时间延，那这样是可以的。那申请的时间是到期日前的6个月。 네, 그리고 이미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양도나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연장 같은 경우에는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好，那这另外一个状况则是说，我的台湾的公司可能有变化，我可能从 A 公司要换成 B 公司来卖我的产品，或者是我 A、B 2家公司都要卖产品的话，那这样的话有可能会需要做许可证的转移，这样子也是可以执行的。那它的作业时间就是60天，那需要的文件一样就是我上面所列出来的文件。 네, 그리고 뭐 대만 업체 그 계약한 대만 업체를 변경하거나 혹은 추가를 해서 이 허가증을 양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네, 양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양도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표에 나열한 대로 나열한 바와 같고 소요 시간은 대략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那目前许可证，目前申请，不管是您申请展延，或者是申请新的产品申请许可证，它的截止日期都会是到2024年的6月30。 그리고 현재 그 기준 유효한 허가증의 연장 신청 마감일은 모두 2024년 6월 30일입니다. 那原因是因为特定用途化妆品在2024年的7月1号就要实施 PIF 文件的准备，所以在7月1号之后全面会变成 PIF 文件，未来也就不会有所谓的许可证的这样子的制度。 네.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 용도 화장품의 그 PIF 파일 준비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고 나면은 현재 기존의 그 허가증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모두 제품 파일 그 제품 정보 파일 PIF 구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下一页。我再来跟大家说明所谓的叫做新成分、新用途或者是新限量的定义。所谓的通常会有这样子的状况的业者，通常是我自己拥有独家的原料，或者是我自己有新开发的原料，才会有这样子的状况。 다음은 신원료 및 신규 용도 한도 신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원료나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료, 신규 개발한 원료가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好，新成分的定义来讲的话，就是基本上就是我没有 INCI name，我没有 case number，然后它可能会是你的独家原料，或者是台湾法规没有刊载的成分，这个在台湾都是定义为新成分。那哪一些后面有个举例就是哪一些是台湾没有刊载的成分，可是它在世界上已经是用的很多的哦。例如说大麻二酚 CBD，它在其他国家是广泛被使用，可是台湾法规并没有开放使用，所以这样子的成分对于业者来讲的话，对于台湾来讲，也就是所谓的新成分，或者是第二个就是奈米的氧化锌，这个对于台湾来讲也是新成分。 네, 먼저 신원료. 그렇다면 신원료란 무엇인가? 인기네임이 없거나 카스네임이 없거나 혹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새로 개발한 원료이거나 혹은 대만 현행 그 법규에 등록되지 않은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성분들을 일컫고요. 하지만 뭐 일부 성분들은 대만 현행 그 목록에는 없지만 이미 다른 기타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BD 성분, 칸나비디올,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 입장에서는 신원료에 해당하고 또 나노 징크 옥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는 신원료에 해당합니다.
第二个是新用途，所谓的新用途，意思是说我的产品的这个原料它有不同的用途，我想要它可能有，我认为它有防晒的效果，那我想要加到特定用的化妆品里面的一个正面的法规里面，那我就要去申请新用途。 그리고 또 새로운 용도라는 것은 어떤 해당 원료를 그 특정 용도 화장품,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용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好，第三个是新限量，限量的部分会比较容易理解，也就是说，像刚刚有提到说，我的化妆品的成分的限量标准是8%，那如果我想要添加到10%的话，就是往上加，那这样子的话就要是去申请新限量的申请。那后面一样做举例，氧化锌或者是二氧化钛，一般来讲在台湾的最大使用量是25%，那如果说你要超过的话，那就必须去申请新限量。 네, 신규 한도 관련해서는 아마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분의 최대 배합 한도가 8%인데 이거를 10%로 쓰고 싶다 하면 상향 조정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한도를 신청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징크옥사이드라던가 TiO2 같은 경우에 현재 대만에서는 최대 배합 한도가 25%인데 이것을 더 많이 쓰고 싶다 하신다면은 신규 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下一页。那根据新成分、新用途、新药这3个不同的类别，那所需要准备的文件也完全都不一样。所以因为这个会牵涉到很多细节的内容，我在这堂课可能没有办法清楚的去做说明，所以我只是做一个表列。打圈的表示说一定要该附上这一份文件，三角形的则是看个案而定，叉叉的话就是说不需要减负这样子的文件。 네, 신원료, 신규 용도, 한도, 이 세 개 카테고리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각각의 준비해야 되는 서류 세부 내용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설명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왔는데요. 그 오른쪽에 표시된 동그라미 표시한 것은 그 해당 항목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세모 표시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 X 표시한 항목은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항목입니다. 那申请这样子的所谓的时间，在台湾政府所申请的时间是150天。 그리고 신규 원료, 용도, 한도 신청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1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下一页。那在这3个里比较特别的，会是我在最下面有用红色字所标注出来的，例如说它是有特别的功能性或者是有效性的证明，那它是不是有人体的测试报告，或者是其他国家核准使用的文件？如果有这几份文件，对于申请的成功率会比较高的提升。 네, 그리고 맨 아래에 용도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맨 아래에 세 가지 자료, 기능성, 효능성 자료, 혹은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 혹은 기타 국가에서 승인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 성공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好，那下一页。那我这边的这堂特定用的化妆品的说明大概就是简介到这边。